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사회 교과서 170쪽 해서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해서 민주정치의 발전, 그리고 민주정치가 걸어온 길 해서 민주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보자. 자, 학습 목표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 자, 학습 목표 1.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민주정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속에서 민주정치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구분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 목표를 한번 잘 읽어보고서 이 학습 목표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보자. 일단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오늘은 민주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랬죠. 민주정치가 걸어온 길 해서 자, 시대 순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해서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그 다음에 근대 민주정치, 그리고 오늘날 현대 민주정치까지 시간의 흐름대로 해서 민주정치가 어떠한 발전을 이루었는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170쪽에 있는 그림을 볼까? 그리스 아테네로의 가정여행이라고 나와 있네. 한번 보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누가 결정했을까? 옛날에는 왕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요?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당시 아테네에서는 나라의 중요한 일이 생기면 모든 시민이 광장에 모였대. 그럼 시민들은 이 광장에서 무엇을 하였죠? 알고 보니까, 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이 광장에 모여서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할 게 있으면은 다 같이 의논을 해서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누가 주인이다? 왕이 아니라 시민들이 아테네의 주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그 밑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다 함께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보자. 자, 위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완성해 보자. 교과서 170쪽입니다. 자,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은 미음이 직접 지읒 치읓에 참여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렇지 시민이 직접 어디에 참여하였다? 정치에 참여하였다. 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은 시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 자, 고대 아테네와 같은 방법으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결정을 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지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 봤나요? 어떤 점이 있을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고대 아테네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지. 자, 오늘날 같은 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뭐 법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지. 자,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법을 만들거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정치라 그래서 대신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간접민주정치라고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거와 고대 아테네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는 어때? 직접 누가 시민들이 나서서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토의를 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면, 자,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 간접적으로 누가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간접적으로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나라 일을 맡기게 되면 어때?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도 대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법으로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우리가 뽑은 대표라고 해서 뽑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다른 법안을 만들 수도 있고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아테네처럼 직접 모든 시민이 나서서 광장에 모여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반영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겠지.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 자, 모든 시민이 직접 한자리에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면, 자, 중요합니다. 자,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무시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늘도. 자, 한번 그 다음 내용을 보자.
자, 민주정치가 걸어온 길. 자, 내용 정리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자, 사회적 배경.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봤을 때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광장에 모여서 민주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오늘날은 우리가 직접 민주정치 하지 못하지? 간접적으로 대표를 뽑아서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고대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자, 사회적 배경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영토가 작고 맞아. 영토가 작고 두 번째 인구수가 적으며 세 번째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여유가 있었다. 맞아요. 자, 영토가 작다 보니까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직접적으로 모이기가 쉬웠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때? 한반도 봤어요. 남한을 봤을 때 어때? 면적이 엄청나게 넓죠? 인천광역시만 해도 어때? 엄청나게 넓잖아.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는 영토가 작기 때문에 아테네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광장에 한 번에 모여서 정치를 하기가 수월했다. 두 번째, 자, 영토가 작더라도 사람이 너무나 많으면 어때? 한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수용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테네는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한 광장에 모여서 이 적은 인구들이 모여서 함께 정치를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조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인구가 어때? 4천만이 넘죠. 4천만이 넘는 인구가 직접 한 광장에 모여서 정치를 의논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자, 세 번째,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여유가 있었다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자, 시민들이 인구수가 적고 영토가 작아서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어. 여건이 충분해. 근데 시민들이 농사를 하거나 국방에 의무를 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쁘다 보면은 정치를 할 시간이 있을까? 없단 말이야. 오늘날도 어때, 여러분? 우리 국민들, 시민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녀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회사를 다녀야 되고, 국방에 의무를 져야 되고, 해서 정치에 온전히 온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달랐다는 거야. 자, 시민들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다는 거야? 자, 교과서를 보면 나와 있어. 자, 누가 있다? 여성,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노예가 존재를 했었죠. 자, 이게 뭐야? 자, 이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외국인, 노예가 시민들이나 물론 기타 시간을 뺏어서 해야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이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국방의 의무도 지게 되고 돈을 버는 일도 하게 되고 무엇을 생산하는 일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일을 전담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온전히 정치에 모든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던 거지.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자, 아까 방금 전에 말했었던 누구? 여자, 그리고 노예, 그리고 외국인은 어디에 참여할 수 없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대신에 누가? 이들을 제외한 남성, 시민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정치라고 하는 거야? 제한적 민주정치라고 하는 거야. 누구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 이걸 꼭 알아둬야 돼. 성인, 남성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자,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정치가 시행이 되게 되는데, 자, 시민들은 그러니까 광장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야. 거기에 참여해서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고, 또한 추첨이나 윤번,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공무원 같은 공직을 맡는 거를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야. 누구 하나한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지. 그게 뭐의 특징이다? 바로 직접 민주정치의 특징이다.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근대 민주정치.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대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 그리고 뭐 중세, 그리고 뭐 근대, 그리고 현대. 이런 식으로 시대를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중세를 넘어서 근대,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가 오기 적전.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이라든지 조선 말, 그때를 이렇게 근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자. 자, 근대 민주정치.
자,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시민혁명 말 그대로 하면 뭐야? 근대에는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거야. 자, 누가? 도시 상공업자들이 경제적 자유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했다는 거야. 자, 투쟁한 이유가 뭐다? 경제적 자유랑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왜? 자, 아까 고대 아테네에서도 보면 어땠어? 자, 여성과 노예와 그리고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또 차별이 있었냐면은 돈이 많거나 경제적인 부가 많거나 아니면 명예적인 그런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평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즉,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일반 성인 남성들은 자, 고대 아테네에서는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여기서도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는 거지. 관직에 진출한 공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귀족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고 돈을 버는 상공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니 우리들이 장지 상인으로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죄밖에 없는데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게 말이 되냐? 우리도 정치할 수 있는 참여할 권리를 달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혁명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자, 오늘날과 비슷한 대의민주 정치가 근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보자.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드디어 의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의회는 누가 참여한다? 시민이 뽑은 대표가 의회에 참여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근대 시민혁명. 이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 교과서에서 볼 수 있어. 자, 영국의 명예혁명. 자, 그리고 프랑스의 시민혁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 모두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도 평등하게 나누어 줘달라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가 되게 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여전히 여성들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 중요합니다. 한계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성별, 신분, 재산 등에 따라 정치 참여가 제한된다는 거야. 자, 아까 여기서도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돈을 버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라 그랬죠. 자, 그 상공업자들 중에서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이 시민혁명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전히 여성, 노동자, 그리고 농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근대 민주정치였어. 교과서 171쪽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발달되는 순서가 어떻게 돼? 아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직접 민주정치였다고 하면은 근대가 되면 대의 민주정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한 대의는 자, 대표를 뽑아서 시민의 대표가 의회에서 정치를 해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제는 밑에 있는 근대 시민혁명에 관한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할 때 세계사를 배울 때 내용을 배우면 더 이해가 쉽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는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자, 이제 오늘날 현대 민주정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현대 민주정치. 자,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됐다. 보통 동그라미 칠까? 자, 그럼 보통선거제도란 건 뭔지 의미를 한번 봅시다. 일정한 나이 이상의 자,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즉, 일정한 나이, 몇 세지? 만 18세 이상이면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가 선거권을 가질 수가 있게 돼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제는 여자는 할 수 없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 농민은 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적인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대중민주주의다. 성별, 신분, 재산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돈이 없다고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어디의 특징이다? 그렇지.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평등. 그래서 보통선거제도를 꼭 기억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현대 민주정치가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계점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한계점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한계. 자, 국민의 의견을 정치관형에 반영하지 못한다. 자, 이것은 아까 수업 도입 부분에서 선생님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들이 다 함께 직접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고 간접 대의민주정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였어? 영토도 넓고 국민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국민 하나가 갖고 있는 의견들이 반영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선거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수도 발생을 한다는 거. 왜? 국회의원이나 이런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국민이 뽑은, 국민에 의해서 뽑혀서만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런다는 거야. 오히려 자기들만의 세상이 된다는 것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런 보완할 점은 무엇이냐? 자, 국민투표. 정말 중요한 국가적으로 정책을 할 것들이 있으면은, 자, 오늘날도 직접 민주정치처럼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국민투표. 인터넷 같은 거의 발달 등을 통해서 자, 국민투표 등이 이루어지게 되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현대 민주정치가 갖고 있는 한계, 대의민주정치이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약점이 갖고 있는데, 그런 약점은 이런 국민투표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고, 우리 문제 풀으면서 한번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자, 밑줄 친 시민에 해당한 사람들은 누구일지 각각 써보자. 자,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자, 보면 여기 어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아테네 광장에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있는데, 자, 이 사람도 수염 있고, 다 남자죠. 즉,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에 해당한 사람은 누구다? 오로지 남자, 성인 남자만이 할 수가 있었다. 누가 안 돼? 여자 안 돼. 노예 안 돼. 또 외국인도 안 됐다. 그렇죠? 자, 그럼 근대 민주정치를 보자. 자, 뭐라고 하고 있죠? 자, 조금 뭔가 부유한 티가 나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갖고 있네. 자,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좀 가난해 보이는 이런 농민들 같은 경우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시민이 아닌 거야 라고 따지고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대 민주정치에서는 누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돈이 많은 상공업자라든지, 자, 재산이 많은 사람들, 이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현대 민주정치를 봅시다. 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네. 그렇다면 남녀 성구분은 없어졌어. 그래서 나는 시민으로서 정치에 투표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 대의민주정치야. 간접민주정치야.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국민이 시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답을 볼까? 자,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성만이 시민에 해당을 하고, 자, 두 번째, 근대 민주정치에서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재산이 많거나 세금을 많이 내는, 즉 토지를 소유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다 재산이 많다는 거야. 재산이 많은 성인 남성만이 해당됐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현대민주정치에서는 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시민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 시대별 민주정치의 특징과 한계를 표에 정리해보자.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그리고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을 한번 볼까? 자,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 자, 뭐라고?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졌다. 영토가 작고 시민의 수가 적다 보니까 한 곳에 모여서 정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한계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성 안 돼요, 노예 안 돼요, 외국인 안 돼요. 이러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 두 번째, 근대 민주정치. 자, 뭐라고? 의회를 중심으로 뭘 통해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의회를 중심으로 민주정치가 이루어졌다. 한계점은 그렇죠. 자, 시민혁명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이 없는 농민 안 돼.
노동자, 가난한 노동자 안돼. 여성 여전히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 자, 마지막으로 현대민주정치 봅시다. 현대민주정치의 특징 뭘까? 그렇지. 대의민주정치가 이루어져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직접 민주정치,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가 없어서 선거 외의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 민주정치가 어떻게 변해했고 성장해 왔는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어려운 사람들은 다시 한번 교과서 내용 170쪽에서 172쪽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자,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